옛날 어느 마을에 금실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서방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홀로 남은 과부 명자는 하루하루 통곡을 하며 슬퍼했는데 서방의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지났어도 계속 애통해했다. 아이고 서방님, 나도 좀 데려가시구려. 나 좀 빨리 데려가시구려. 당신 없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구려. 그렇게 1년 2년이 지나도 울음이 계속되자 이웃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이에 옆집 사내 팔보기가 아니, 아무리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게 무슨 짓이야? 저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저것은 분명 거짓 울음이 틀림없어. 내가 밝혀내겠소. 그리고 어느 날 밤 구름이 끼고 음침하며 보슬비까지 내리는 밤 팔보기는 명자의 집으로 가는데 그래, 오늘이야 말로 저 여인을 시험할 적당한 때로구나. 팔보기는 명자의 집에 몰래 숨어들어 절구공이를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외쳤다. 마누라, 이복의 마누라, 나도 자네를 잊지 못해 이렇게 구천을 떠돌고 있네. 자네를 데려가려고 이렇게 찾아왔다네. 자네도 나와 함께 빨리 가도록 하세. 어서 방에서 나와 나를 따라오시게. 이렇게 몇 번을 소리치자 울고 있던 명자는 놀라 집 밖으로 나와 외치는데 여보 서방님, 물러가시오. 저리 썩 물러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아니, 매일 밤마다 자네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빌지 않았소. 나랑 함께 갑시다. 이러지 마시오. 나 더 살고 싶소. 그래서 어렵게 채소 장사하는 걸 당신도 아시지 않소? 그렇지. 그러니 어렵게 더 장사하지 말고 나랑 같이 저 세상으로 갑시다. 아니 돼요. 나 절대 안 따라갈 거요. 그러면 왜 밤마다 데려가 달라고 우는 것이오? 하니 명자가 우물쭈물하며 말하길 그건 날 데려가 달라고 우는 게 아니고 오이랑 가지가 싱싱한지 밤마다 시험하는 것이요. 그날 이후 명자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고 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장터에서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사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사내는 늦은 나이에 장가를 들어 젊은 아내가 있었지만 장사에 온통 신경을 쓰느라 부부의 일을 소홀히 하였다. 이에 심한 외로움을 느낀 아내는 바람둥이 양반 하나와 몰래 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내 하루도 당신을 안 보면 도저히 못 살겠구려. 그렇게 남편이 출타한 틈을 타 양반은 그 집 여인과 재미를 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갑작스레 남편이 일찍 돌아왔다. 여보, 오늘은 장사가 잘 돼 일찍 왔소이다. 이에 양반은 급한 마음에 겨우 빠져나와 마루 밑에 숨게 되었다. 집주인 사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고는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밑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듯하였다. 이건 분명 도둑놈이 들어온 것이로군. 내 이놈을 잡아야겠다. 이에 사내는 배를 재는 기다란 자를 가져다가 마루 밑으로 넣어 휘저어 보니 이놈, 이거 장난이 심하구나. 그러다 내 눈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 소리에 놀란 사내가 아니, 이놈이 뭐라는 것이냐? 내가 못하러 너 같은 도둑놈과 장난을 한다는 말이냐? 이놈아! 화가 난 사내가 더 심하게 휘두르니 마루 밑에 엎드려 있던 양반이 다급하게 소리를 쳤다. 내 비록 사정이 있어. 내 집 마루 밑에 엎드려 있긴 하다만 근본이 뼈대 있는 양반이니라. 그런데 너는 상놈 주제에 감히 나를 보고 버릇없이 도둑놈이라고 하였느냐? 내 놈이 양반을 모욕했으니 마땅히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내는 기가 차서 그렇다면 너를 뭐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냐? 양반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당연히 도둑 양반이라 불러야지. 아니, 남의 집 물건이나 훔치는 도둑놈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구나. 그러자 양반도 지지 않고 큰 소리로 대꾸하였다. 내 놈이 또 나를 도둑놈이라 했겠다. 내 피로 잠시 내 집 마루 밑에 엎드려 있으나 물건을 훔친 것이 없으니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느니라. 그런데 너는 상놈으로서 양반을 보고 감히 도둑놈이라고 욕했으니 내 마땅히 관가에 고발하여 벌을 받게 할 것이다.
이에 주인 사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는 듯하여 별수 없이 양반에게 사죄하였다. 아이고 나으리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나으리께서는 우리 집 마루 밑에 숨어 계신 것입니까? 이에 양반이 의기양양하게 말하기를 내 본래 몸에 열이 많아. 열이 나면 급히 진정시켜야 하는 병이 있어. 잠깐 너희 집 마루 밑을 빌린 것뿐이니라. 이제는 몸도 식었고 다행히 다친 곳도 없으니 내 그만 갈 길을 가도록 할 것이다. 혹시 다음에 나를 다시 마루 밑에서 보더라도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여라. 그리고 며칠 후 일찍 돌아온 사내가 다시 마루 밑에서 벗은 몸으로 나오는 양반을 보게 되자 말하길 아이고 나으리 오늘은 알몸으로 계신 것을 보니 평소보다 열이 많으신가 봅니다. 오늘도 밖에 나갔다가 술 깨나 마시고 들어온 어느 남편이 재미있다는 듯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했다. 여보 건넌 마을에 사는 배씨 녀석 알지? 그런데 말야 그 녀석한테 아주 망측한 병이 생겼다고 하는군. 어떤 병인데 그래요? 응,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것이 빳빳해져서 고생이 대단하다는 거야.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매우 부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제발이지 그 병을 당신 것과 바꿀 수는 없을까요? 옛날 중국의 어떤 남자가 산길을 가다가 빛바랜 백골 하나를 발견했다. 남자는 무덤도 없이 떠도는 망자의 처지가 안타까워 백골을 양지 바른 곳에 묻고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이름 모를 망자는 이제 그만 편히 쉬시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남자가 그날 밤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겁에 질린 남자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시오? 그러자 어느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라고 하옵니다. 비라니? 비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오? 소저 양귀비라 하옵니다. 자칭 양귀비라는 여인이 말했다. 안녹산의 난으로 뜻하지 않게 봉변을 당해 사냐에 버려진 지 벌써 수십 해. 무덤 하나 없이 떠돌다가 오늘에서야 겨우 서방님을 만나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자 이렇게 왔사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양귀비에게 몇 번에 걸쳐 극진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웃 마을에 사는 친구의 귀에도 들어갔고 친구는 그 일이 너무 부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세상에 절세미녀 양귀비라니 부러워 죽겠네. 그래서 혹시 자기한테도 그런 행운이 굴러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숲속을 헤매어 다니다가 마침내 돌무더기 사이에서 이리저리 뒹굴고 있던 백골 하나를 발견하였다. 남자는 친구와 마찬가지로 그 백골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백골의 인자가 나타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연기가 피어오르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남자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당신은 뉘신데 이 야심한 시각에 남의 집에 나타난 것이오? 비라고 하오. 비라니 설마 절세미녀 양귀비시오? 아니요. 나는 장비라고 하오. 아니 장비라니요? 당신 같은 대장군께서 어찌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네, 일찍이 오나라와의 싸움에서 패해 죽임을 당해 백골이 묻힐 자리를 찾지 못하여 이리저리 떠돌던 차에 오늘 귀공께서 신이 나를 장사 지내 주셨소. 그래서 그 신세를 갚고자 네 이렇게 달려왔소. 자, 그럼 어서 시작합시다. 시작하다니요? 뭘 시작한단 말입니까? 겁낼 것 없소. 내 오늘 밤 최선을 다해 극진히 서비스해 드리리다. 그렇게 남자는 바라던 대로 생애 최고의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양반 갑수는 오늘도 마누라에게 잔소리를 듣는데 여보, 살 다 떨어졌어. 가서 장사라도 하던지 아니면 도둑질이라도 하시오.
허구한 날 책만 보지 마시고 과거에 10번이나 떨어졌으면 이제 그만 포기하시오. 양반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던 어느 날 갑수는 오랜만에 친구 만길이를 만나 한잔하는데 내 매번 자네에게 얻어먹어 미안하이. 친구끼리 미안할 게 뭐 있나? 여유되는 놈이 사면 그만이지. 근데 갑수 자네 얼굴이 왜 그리 어두워 보이는 겐가? 왜긴 왜요? 집에 있는 멧돼지 때문이지. 재수 씨가 왜 그리 순하디 순한 여인이? 순하긴 그건 10년도 더 된 신혼 때나 그랬지. 그땐 그냥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누우라면 눕고 엎드리라면 엎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한 마리의 사나운 야생 멧돼지라네. 나 무서워 죽겠네. 그나저나 자네 재수 씨는 그렇게 자네한테 순종한다며. 집에 오면 발도 씻겨주고 밤새 봉사해주고 비결이 도대체 뭔가? 우리 마누라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 그러니까 그거 말하자면 좀 복잡하긴 한데 내 친구 중에 창식이라고 있거든. 그놈에게 어찌 다리 건너 겨우겨우 의원 한 명 소개받았다네. 그런데 그 양반이 그 무엇이냐 궁중 어휘까지 지낸 양반이라 한번 질려보려면 몇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그래서 창식이한테 부탁해서 어렵게 겨우 만났지. 그런데 꼭 마누라랑 같이 오라고 해서 같이 갔거든. 그랬더니 그 의원이 내 마누라에게 부인이 자꾸 바가지 긁고 말 안 들으면 남편 정력이 날이 갈수록 감퇴하고 얼마 못 살 것이라고 하니 그날 이후로 순한 강아지가 됐지 뭐야. 역시 궁중 어휘까지 지낸 의원의 말이니 믿을 수밖에 없겠군. 이봐 친구, 나도 그 창식이란 친구 좀 소개시켜주게. 근데 자네는 좀 힘들 텐데. 아니 친구끼리 야박하게 왜 그러나. 소개는 시켜줄 수 있는데 근데 상담비만 50냥인데 자네 돈 있는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친구가 하는 의원을 찾아와 말했다. 이보시게 친구, 내 아들이 지독한 독감에 걸렸다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 하더니 그렇다면 일단 먼저 아들을 격리시키게. 그리고 내가 약을 몇 첩 지어줄 터이니 그걸 먹이도록 하시게나. 그런데 말이야, 또 문제가 있는데. 남자가 주저주저하자 친구가 말했다. 뭔지 말해보게. 친구 사이에 못할 말이 뭐 있나? 그러니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아들 녀석이 우리 집 여종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거든.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렇다면 그 여종도 격리시키도록 해야지. 그런데 말이지, 또 있자는가? 남자가 또 다시 주저주저하더니 이윽고 말했다. 실은 나도 그 여종이랑 잠자리를 같이 했거든. 어찌하면 좋을까? 뭐라고? 그렇다면 자네도 독감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군. 내 약을 얼른 지어줄 테니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시게. 그 말을 들은 남자가 다시 한 번 더 물었다. 잠깐, 그런데 말이지,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될까? 아내라니? 여종이랑 한 다음에 마누라하고도 잤는데 이를 어쩌면 좋지. 뭐라고? 그 말을 들은 의원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젠장, 그놈의 독감이 나한테까지 옮기게 될 줄이야. 딸의 혼사를 앞둔 김대감댁 부인이 혼자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대감과 상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대감, 아무래도 사위될 사람의 코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별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코가 좀 크면 어떤가? 아니, 코가 크면 그것도 크다고들 하잖아요. 혹시 우리 애가 그것 때문에 너무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그건 괜한 소리여. 그런 건 다 미신이여. 하지만 그래도 말이죠. 이쯤 되자 대감도 은근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허참, 그렇다고 장인 체면에 내가 그걸 보자고 할 수도 없고. 이때 아내가 무릎을 탁 쳤다. 옳지. 이러면 어때요? 5월이 년을 시켜서 한번 알아보는 것이. 5월이가 워낙 그 방면에 도가 트여 있는 아이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군. 대감 부부는 곧 5월이를 불러앉히고 약간의 돈을 쥐어주며 그 일을 부탁했다. 5월아, 네가 이렇게 저렇게 좀 해주어야겠다. 예, 주인마님, 알겠습니다요.
그렇게 해서 오월이는 대감의 사위될 남자와 무사히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마님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오월이를 불러와 물었다. 그래, 해보니 어떻더냐? 그 말에 오월이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마님, 염려 붙들어 마십시오. 그래?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리 크진 않더냐? 그러자 오월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뭘요? 그것의 크기가 딱 대감 마님 정도밖에 안 되던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좀 어리숙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생선 장사가 집 앞을 지나며 소리를 질렀다. 앞으로 주면 3마리, 뒤로 주면 2마리. 앞으로 주면 3마리, 뒤로 주면 2마리. 그 말의 뜻은 앞에 있는 것은 작아서 3마리씩 주고 뒤에 있는 것은 커서 2마리씩 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리숙한 여인은 그것을 달리 이해하고 생선 장사에게 말했다. 난 앞을 대줄 테니 3마리만 주시오. 하고는 생선 장사에게 몸을 바쳤다. 그리고는 생선 3마리를 얻어서 일터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구워주었다. 그러자 남편이 맛있게 먹고는 아내에게 물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생긴 생선이요? 그러자 아내가 자랑스럽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었다. 남편이 듣고 보니 기가 막힌 일이었으나 맛있게 먹은 뒤인지라 좋은 말로 타일렀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시오. 알겠소? 네, 알겠어요.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또 생선이 밥상에 올랐다. 아니, 이건 또 웬 생선이요? 그러자 아내가 말하길. 앞으로는 그런 짓 절대 말라고 해서 뒤로만 그런 짓을 했어요. 남편은 어이가 없었으나 이번에도 좋은 말로 타일렀다. 이제는 뒤로도 그런 짓은 절대 하지 마시오. 아시겠소? 네, 알겠어요. 꼭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아내는 순순히 대답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다시 생선 반찬이 밥상에 올랐다. 남편은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아내를 쳐다보고 물었다. 아니, 이게 또 어떻게 된 것이오? 그러자 아내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대답했다. 당신이 앞으로도 하지 말고 뒤로도 하지 말래서 앉아서 했어요. 수염이 많은 한선비가 과거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가다가 날이 저물어 어느 시골집에 묵기를 청하였다. 주인장 계시오. 지나가는 나그네 요인데 길을 잘못 들어 이렇게 되었으니 부디 하룻밤만 묵게 해주시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이에 어느 여인네 한 사람이 나오는데 과부 혼자 사는 집이오나 사정이 딱하니 건너 방에 묵게 해드리겠습니다. 허나 행여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선비는 건너 방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문 너머에서 수염 많은 손님이 과부의 조갯국을 맛있게 잡수시겠네. 수염 많은 손님이 과부의 조갯국을 맛있게 잡수시겠네. 라고 중얼거리는 여인네의 유혹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소리를 들은 선비는 내일 과부가 맛있는 조갯국을 끓여줄 것이라 기대하며 잠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과부가 차려온 밥상에는 간장과 김치뿐이었다. 이에 기분이 상한 선비는 주인 여인네에게 따져 물었다. 내 하룻밤 묵게 해준 것은 고맙게 생각하지만 서도 어젯밤에 말하기를 오늘은 맛있는 조갯국을 끓여준다고 해놓고선 겨우 간장과 김치가 뭐요? 그러자 과부는 선비를 노려보며 아무 대답이 없는 것이었다. 내가 비록 과거에 5번이나 떨어지기는 했지만서도 어찌 이렇게 양반을 능멸하고 희롱하여도 된다는 말이오? 하룻밤 재워준 것은 고맙지만 이렇게 희롱을 당하니 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구려. 화가 난 선비가 대충 짐을 챙겨 돌아 나오려는데 과부가 선비의 뒤통수에 대고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런 엠병, 그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 과거에 5번이나 떨어지지. 어느 한 노인이 세 아들을 두어 모두 성혼시키고 회갑을 맞이하게 되었다. 많은 음식을 차려놓은 상 앞에 앉은 노인에게 새 며느리가 차례로 나와 잔을 올리며 헌수했다. 먼저 큰 며느리가 잔을 올리면서 말했다. 아버님은 오래오래 사셔서 부디 천왕씨가 되십시오. 이에 시아버지가 그 뜻을 물었다. 얘야,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옛날 천왕씨가 18,000세를 살았기 때문에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오래 사시라는 뜻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 그거 좋다. 다음은 둘째 며느리가 잔을 올리면서 아버님은 지왕씨가 되십시오. 옛날 지왕씨도 18,000세나 사셨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니 시아버지는 역시 매우 흐뭇해했다. 그래, 다들 고맙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막내 며느리가 나와서 잔을 올릴 차례였다. 아버님은 부디 남자의 소중이가 되십시오. 이 말에 시아버지는 화를 내면서 물었다. 해야, 내 그 무슨 버릇없는 소리냐? 그게 무슨 뜻인고? 이 물음에 막내 며느리는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아버님,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버님의 막내 아들 소중이를 만지면서 가지고 놀아보니 힘없이 죽어 있다가도 제가 손만 대면 항시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그게 바로 장생불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버님도 소중이처럼 죽었다가도 항상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시라는 뜻입니다. 시아버지는 막내 며느리의 이 같은 설명을 듣고 매우 감격스러워했다. 해야, 내 말이 가장 마음에 든다. 내가 죽으면 언제라도 아기 내가 주물러 만져 소중이처럼 살아나게 해다오.